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 에이펙도 그렇고요. 미국과 일본 금리도 결정되는 이번 주, 여러모로 슈퍼위크 오브 슈퍼위크입니다. 평론가님께서도 실시간 뉴스 계속 확인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점심도요. 트럼프 대통령 이제 에어포스 원 타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밥을 먹을 정도로 에이펙 이제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인 거죠.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신 없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의 발빠른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통해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경제 분야 이슈를 알아봅니다. 생생 키워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슈퍼위크. 전국적으로 날씨는 춥지만 경주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에이펙 공식 주간 3일째인데요. 우리에게 가장 빅 이벤트는 뭐니 해도 오늘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관세 협상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렸는데 타결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이제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이제 한미 정상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나라는 관세 협정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게 1차 목표였는데 사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지금 정상회담 때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조만간 이제는 보도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전에 타협하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 해결을 못했는데 그러한 이유가 3,500억 달러에 대한 이 막대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거든요. 불가능한 금액이죠. 네, 우리나라의 이제는 외환보유고의 한 84%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3,500억 달러에 대한 어떻게 이거를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투자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합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대통령은 이전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에이펙 정상회의 이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는 뭐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뭐 이게 사실상 뭐 지연이 됐다고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 계속적으로 아마 논의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타결에 거의 가깝다 이런 표현했거든요. 오히려 압박하는 전술을 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공은 한국에 있다. 한국만 이제 3,500억 달러에 대한 우리 측의 요구에 사인만 하면 해결되는 건데 한국 측이 사인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3,500억 달러의 사인을 바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막대한 금액이고 미국이 원하는 거는 업프론트 방식, 그러니까 선불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달라고 하니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는 완전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큰 틀은 이제 완료됐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나온 상태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논의를 아마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는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이제 주식 시장을 본다 그러면 확실히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관세 협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업종들은 뭐 크게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예측 불가한 인물 중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협상 타결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와의 조선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업이 효율적인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뭐 조선업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협상 카드로서 지렛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우리 쪽으로 전화를 해서 한국의 조선업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이제는 힌트를 얻은 겁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해상력에 대한 이제는 약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하자니 미국의 조선업은 서플라이 체인은 공급망은 완전히 지금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조 자체가 안 됩니다. 기술은 갖고 있지만 설계는 할 수 있어도 제조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조 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 결국에는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인데 뭐 중국한테 손 빌릴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럼 결국에는 일본과 한국인데 사실상 봤을 때 한국이 제일 매력적인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제조 기반 시설을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하나오션이 또 때마침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계속적으로 한국 조선업에 대한 러브콜, 우리랑 같이 하자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3,500억 달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미국 측에서 요구한 대로 조선업에 대해서 협력을 할 테니 네. 우리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3,500억 달러에 대한 분할 아니면은 이 3,500억 달러의 현금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보증이라든지 대출 중심으로 풀어내자라는 거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선 산업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협상 카드로 우리는 좀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해상 지배력이 중요한 거고 중국과의 패권 싸움에서 어떤 연장선에서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군요. 아무튼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괜찮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와 FTA를 체결을 했는데요. 자동차, 철강 등 일부 주력 수출 품목의 개방 제한이 풀리게 됐는데 특히 자동차 업계 숨통 좀 트일까요? 네, 저는 뭐 숨통이 좀 트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 에이펙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사실 이제는 한국과 아세안 네. 그 협력 업체들과 실제적으로 이제 국가들과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하기 전에 말레이시아로 이제 가셨거든요. 불과 며칠 전이죠. 네, 네. 며칠 전이죠. 그래서 네. 일단 먼저 빨리 에이펙 때문에 돌아오긴 했는데 그래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이제 협력 방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레이시아와의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죠. FTA에 대한 것을 마무리 지은 거예요. 네. 이게 원래 질질 끌었던 겁니다. FTA를 하자 하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어왔다가 논의가 딱 끊겼다가 작년부터 다시 한번 재개가 된 거고 그러면 이게 언제 이제 타결하느냐 이게 시장의 관심사였는데 이게 이제는 시장에서는 10월에는 마무리될 거다라고 네. 봤고 그게 이제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정상이 만났을 때에 이제 합의를 본 거죠. 끝낸 거죠. 사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FTA가 체결이 됐고요. 실제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요 교육 규모가 이 말레이시아의 교육 규모가 꽤 큽니다. 네. 한 올해 한 270억 달러 정도 이제는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내년에는 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FTA 체결을 통해서 이제는 자유무역 협정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10%가 이제 철폐가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강판,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뭐 여러 가지 강판들이 있습니다. 철강 이런 것들도 관세 5%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없애기로 했죠. 그 다음에 앞으로 협력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시겠지만 최대 또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할랄 식품이라든지 지식재산권, 공급망, 뭐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 협의될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는 우호적으로 풀렸다. 저는 의미를 본다 그러면 네. 일단 한 아세안이잖아요. 네. 그 아세안 국가들과의 FTA가 이제는 계속적으로 체결될 거다 보고 있고 이제 아세안 시장을 뚫기 위한 교두보로서 이제 말레이시아가 이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택을 한 거고 물꼬를 튼 거네요. 예, 네.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FTA 협정이고 체결이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여러 분야를 좀 폭넓게 교류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에이펙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세계인의 관심이 미중 정상회담에 쏠려 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감지되고 있나요? 일단 미중 정상회담은요. 이제 오늘은 이제 한미 정상이고요. 내일이 바로 미중 이제 정상 회의가 열리는 날이죠. 그래서 네. 아마 우리나라는 관세 때문에 한미 정상회의에 대해서 회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모든 글로벌 투자자들은 사실상 한미보다는 맞습니다. 미중 정상회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만남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가 오고 갈 것인가? 일단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네. 금값이 또 떨어진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분위기는 매우 좋은데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희토류 수출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1년 유예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는 거의 합의가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산 대두를 포함한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 재개 이 부분도 지금 해결이 됐고 펜타닐 원료 단속 협약 이것도 이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제 들어주는 거죠. 이제 그 희토류에 대한 부분도 해결되어지고 특히 미국이 가장 곤란했던 것이 미국산 대두 수입 이 부분을 좀 막았던 부분이거든요. 네네. 최대 수입국이긴 한데 그러니까 네. 미국 농가들의 원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다 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정치적 기반에 있는 지역들의 그 농가들에 대한 불만이 나오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국 측에서는 제스처를 취했고 미국은 역시나 100% 추가 관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철회하는 방향으로 지금 네.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 심리가 더 높아져서 뉴욕 주가가 좋은 흐름을 이어갔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지금 모든 투자자들은 내일 경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아까 짚어주셨지만 고공행진하던 금값이 빠지고 있습니다. 미중 합의 기대감 때문인지 아니면 투기 수요가 빠지는 건지 그 이유를 자세히 짚어주시죠. 일단 둘 다입니다. 우리나라는. 네. 일단 금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약간 혼란하고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제 금에 네.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 금값이 뛰게 되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중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될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겠죠.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휴전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잠재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주면서 트로이온스당 4,000달러가 깨졌습니다. 4,300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4,000달러 밑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거든요. 단기간에 크게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또 많이 우리나라에서 빠졌던 이유가 우리나라는 더 빠졌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원래 우리가 금값이 봤을 때 금값만 본다 그러면 투기 수요가 붙어갖고 이게 한 13%, 18%까지 프리미엄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급하게 우리나라는 더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금에 대한 인기는 수그러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은 네. 시장에서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시적인 하락이군요. 어떻게 끝까지 올라갑니까? 네. 언젠가는 조정이 일어나는데 그 조정이 왔긴 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왜 이제는 금값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느냐? 아시겠잖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렇죠. 뭐 지금 미중 간에 합의가 된다 그랬지만 또 네. 언제 갑자기 또 틀어져서 네, 또 맞습니다. 관세에 대한 얘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언제든지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금값에 대한 뭐 우상향되는 그래프는 시간이 갈수록 나올 거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막 3,5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는 극단적인 좀 내용이고 일단 4,000달러, 트로이온스당 4,0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다가 시간이 갈수록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금값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뉴욕 증시의 기대감은 상당히 커지고 있죠. 네, 어제 엔비디아 엄청 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 자체는요, 확실히 이제는 AI입니다. 네. AI 쪽에 확실히 이제 눈이 쏠릴 수밖에 없고, 뭐 미중 협상이 어느 정도 낙관론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3대 지수 추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연초 뭐 4월 달 대비해서 뭐 급하게 오르는 그래프가 뭐 그냥 딱 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올라도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앞으로 더 오를 것이냐
지금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 더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나 똑같은데요. 이 AI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거품론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 거품이 아닌 거죠. 지금 상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AI에 대한 굉장히 실적도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오르면서 이제 시총이 거의 5조 달러 앞까지 왔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5조 달러 거의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총 3위인 애플마저도 이 시총이 4조 달러 찍고 장중 4조 달러 찍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4조 달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시총 1위, 그 다음에 엔비디아 2위가 MS고요. 마이크로소프트고 3위가 애플인데 다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다 관련된 게 AI입니다. AI에 관련돼 있어서 매그니피센트 7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해서 네. 지금 뭐 AI가 대세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 AI 기대 훈풍에 HBM, 그 다음에 D램, 뭐 낸드 플래시 네.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다 보니 더 출하량이 많아지고 돈도 많이 벌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AI 관련된 것들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뉴욕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내에도 미국 뉴욕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시면 지금이라도 진입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네. 그게 이제는 겁을 내시는 거죠. 이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야, 내가 이거 지금 들어가면 이거 상투 잡는 거 아닌가? 뭡니까? 고점 잡는 거 아닐까? 네. 이게 너무 올라도 너무 올랐으니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뭘 했냐 그러면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신 거죠. 이게 지금처럼 이미 끝났어요. 지금 보면 이게 최고점을 찍고 계속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는데 네. 지금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손해를 보셨을 거예요. 네. 너무 올랐기 때문에 빠질 때가 됐다고 판단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올랐는데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이 전체 코스피에서의 영향력이 30%가 넘어갔습니다. 원래는 이게 AI 붐이 불기 전까지는 두 개 합쳐도 한 20% 초반이었어요. 시총 이 퍼센테이지가. 근데 네. 지금 30%가 영향이 넘어가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르잖아요. 코스피 올라갑니다. 지수 자체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반대로 그러니까 인버스 상품이 뭐예요? 주가가 떨어져야지만 사실상 이제는 내가 수익을 보는 건데 이게 주가가 떨어지지 않다 보니 이게 그래서 크나큰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올라서 너무 올랐다? 나는 여기에서 떨어질 거라 예상했는데 안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네. 그 뜻은 뭡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세를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들어가도 근데 다만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가셔야지 이거 소형주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SK하이닉스나 2차 전지주나 네. 이런 어떤 반도체주나 이렇게 들어가셔야지 이런 것들 종목을 잘 선별해서 들어가면 뭐 지금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직 관세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소비 증가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우리 경제가 2분기보다 1%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흐름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일단 분위기는 좀 수출이 좀 살아나고 있고 내수가 네. 살고 투자도 사는 분위기. 그래서 이제는 3분기에 GDP 성장률이 1.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죠. 그럼 왜 이렇게 1%가 넘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소비가 좀 살아났어요. 이건 네. 민간 소비도 살고요. 정부 지출, 그러니까 내수가 살아났는데 개인 지출도 늘었고요. 개인 소비도 늘었고 그냥 정부 소비도 좀 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상생 소비 쿠폰 영향이 있겠죠? 쿠폰 영향이 네. 좀 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영향을 줬다. 그래서 내수가 살아난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민간 소비가 한 전기 대비해서 1.3%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띄고 수출도 늘었고요. 건설 투자는 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을 해보겠고 성장률 기여도로 본다 그러면 실제 내수가 1.1%포인트 정도 성장에 영향을 줬거든요. 확실히 내수가 살아야지만 우리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뻔합니다. 내수 살린다. 그 다음에
수출 늘려서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경제 과제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민생일보 소비 쿠폰 효과와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1.2% 성장하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회복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뉴 노멀. 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오시죠? 지난 월요일 코스피 4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증시가 오르는 속도가 빨랐다 싶었는데요. 이제는 4,000P가 뉴 노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또 긍정적인 신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JP 모건이 우리나라 5,000P 간다. 그 다음에 국내 증권회사의 네. 보고서가 처음으로 5,000P를 거론했습니다. 근데 분위기만 보면 진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분위기가 거의 내년에 이제 5,000P 갈 분위기인데, 근데 네. 저는 확답을 안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을 알잖아요. 네. 여러 번 봤잖아요. 네. 이렇게 가다가 또 못 간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김치국 먼저 마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분위기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약간 주춤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뭐 오늘도 분위기 좋고 계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역시나 4,000P에 도달했던 이유는요, 뻔합니다. AI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주가 크게 올랐기 네. 때문에 이게 이제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이 2차 전지주에 대한 호조세, 그러니까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 2차 전지주가 또 뜨고 있다는 부분, 2차 전지주에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네. 예,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주를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 2배 올랐을 거예요, 지금 연초보다. 그래서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다시 지금 급하게 또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4,000P를 이끌어왔다.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를 했고 개인들이 뭐 비투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24조 원이 넘어갔어요. 네. 비투 많습니다. 비투 많은데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개인들이 투자 예탁금도 한 지금 80조 원이 넘어갔으니까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 유동성까지 붙으면 야, 이거 지금 뭐 4,000P 뚫어냈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네. 어떤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를 4,000P를 얼마나 지지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상승률이 전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울 정도로 올랐는데, 네. 전 세계 주요 지수 중에서 상승률 1위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현재까지 66% 상승률이에요. 상승률만 본다 그러면. 그래서 68.49%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한 66에서 68%일 겁니다. 이게 빠졌다 올랐다 네. 하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 증시 시장에서 상승률을 보면 1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뜨거운 거죠. 근데 그만큼 우리 시장이 그동안 저평가돼 있다는 반증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보면 홍콩 항생 지수가 31%, 네. 일본 니케이 지수가 26%, 독일 21% 하면서 주요 지수들보다 상승률을 보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평가 받고 있다가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건데, 거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PBR이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의 이제는 우리나라의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순자산 대비해서 현재 주가를 이제는 지표로서 나타내는 건데, 네. 그래서 공식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순자산, 그러니까 총자산 대비 이제는 시가총액 이렇게 네. 계산하는 거거든요. PBR이. 그래서 이게 지금 PBR이 1.33배예요. 1.33배라는 얘기는 다른 주요 증시 보면은요. 네. 한 1.6, 그다음에 뭐 다른 지수 보면 뭐 대만 같은 경우는 3.66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1.66이니까 PBR이, 그러니까 아직 저평가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이거 5,000P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지금 뭐 코스피나 이런 자본시장에 대한 뜨거운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체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우리 시장이 좀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4천 시대를 연 주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아일랜드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데요. 외국인에게 코스피가 매력적으로 다가간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미국과, 이게 금융감독원 자료인데, 네. 미국과 그다음에 아일랜드 이쪽에서 이제 투자 자금이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분석해 보니까 미국과 이제 아일랜드라는 거죠. 네. 미국은 이해가 가요. 뭐 근데 워낙 아일랜드는 좀 의외예요. 예, 네. 미국은 8조 한 2천억 원 정도 6월 초에서 9월 말까지의 순매수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아일랜드가 4조 2천억 원 정도, 룩셈부르크가 1조 6천억 원, 독일, 중국 순인데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표가 네. 일단 아일랜드가 왜 이렇게 많을까? 네. 요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거는 딱 보면 나오죠. 이게 도미실입니다. 이게 도미실이 뭐냐 그러면 법적 주소로 우리가 도미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영어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적 주소가 아일랜드인 거예요. 왜? 조세가 쌉니다. 일단 네. 미국에서는 30% 배당 소득세를 내면 아일랜드는 반이에요, 반.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 자금이 아일랜드 쪽에다가 법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에서 ETF 자금, 펀드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국적만 아일랜드지 글로벌 투자 자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2위로 이제는 나온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 보유액이 1,125조 원, 그래서 연초 대비 2배 상승했다라는 이제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네. 또 여기서 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그거였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 주식을 일부러 끌어올리는 것이 중국 투자자다. 예, 아까 이제 표 보셨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표에 보면은 중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외로 적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예, 다른 뭐 미국이나 아일랜드보다는 굉장히 중국 투자 비중은 낮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중국인들이 와서 현 네. 정부 도와주려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다, 중국인들이 네. 이끄는 거다, 우리나라 기업 다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정부의 공식 자료를 보면 지금 나오고 있죠. 한 2,8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순매수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는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이게 팩트니까. 그래서 그런 이게 시장을 자꾸 이게 왜곡돼서 보면 네. 정치화돼서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은 시장이 놀 수 있도록 놔두는 게 좋다. 그래서 일단 팩트는 순매수 규모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네. 영국 투자자들은 조금 이게 솔직히 좀 얄미웠어요. 왜 그러냐면 네. 영국 투자자는 어쩌면 단기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초에는 무지막지하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9월 달 들어와서 10월 들어와서 네. 9, 10월 들어와서 엄청나게 샀어요. 확실히 오를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우리나라 시장 이거 계속 오르겠는데 그래서 이제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영국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들어온 부분, 이것도 조금 좀 의미 있는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스피 상승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좀 보겠습니다. 반도체주가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투톱 중 SK하이닉스가 오늘 그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삼성전자는 내일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 반도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이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지 궁금합니다. 이미 네. 반영됐을까요? 그럼요.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지금 뭐 자료화면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됐죠 오늘. 그래서 네. 이제는 3분기 잠정 실적인데요. 일단 영업이익이 11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1조 원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처음이에요. 이게 11조 원, 그러면 분기 11조 원,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 아니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10조 클럽을 달성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11조군요. 예, 11조 3,8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으로 SK가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작년 동기 대비 퍼센트로 보면 61%나 오른 거고요. 매출은 이제 24조 4,500억 원 해서 전년 동기 대비 39% 이제 올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쭉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네. SK하이닉스도 드디어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넘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아마 더 상승세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반증으로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순이익도요 12조 5,900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뭐예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죠. 네. 그럼 영업이익이란 게 나옵니다. 우리가 봤던 영업이익이 11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비용, 영업의 그다음에 수익 다 하고 나서 법인세까지 다 빼고 나오는 게 이제는 순이익이거든요. 순이익마저도 12조 5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장사를 잘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크게 또 실적이 뛰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이제는 수능 그래서 계속적으로 순풍이 불고 있는 부분 네. 워낙 잘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D램과 낸드 쪽, 그러니까 지금 AI가 학습이 아니라 추론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HBM뿐만 아니라 네. 이런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또 중요해져요. 맞습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D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SSD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는 출하량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큰 호조세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내일 삼성전자의 또 실적도 기대가 되는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대형주들의 활약은 눈부시지만 반면 소형주나 중형주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4,000피 체감을 아직 못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좀 개인적으로 소외감이 크실 것 같아요. 소외감 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 주식 투자하신 분들을 만나면 물어보시면 돼요. 네. 주식 투자하고 있다며. 그래서 어때? 그러면 이렇게 웃으시면은 대형주. 그렇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 대형주주를 좀 들고 있는 분이고 네. 나 투자는 해. 잘하고 있어. 하지만은 미소를 안 짓는다 그러면 소형주 들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실히 우리의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들은 대형주,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조방원도 괜찮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방산 원전 이 부분도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들고 있는 분들이 웃지, 이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뭐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버스 네. 상품에 투자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다 돈 버는 장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확실히 이런 분들이 돈을 벌었어요. 어떤 분들이냐? 그냥 투자해 놓고 덮어놓으신 분들. 그러니까 대형주 투자하고 신경 네. 안 썼었던 분들이 돈을 번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막 4만전자, 삼성전자 4만전자 됐을 때 네. 그때 사놓고 묻어두신 분들이 돈 번 건지 한 6만전자, 8만전자 됐을 때 이거 너무 올랐다. 그때 매도하신 분도 꽤 있거든요. 지금 울고 계세요. 그렇죠. 울고 계시죠. 그런 네. 분들은. 그래서 이게 돈 버는 분 따로 있고 돈을 많이 못 버신 분들도 존재한다. 그래서 너무 많이 여러분 슬퍼할 필요 없다. 어떤 분들이 슬퍼하냐면 껄 하는 분 있어요. 껄무새라고 얘기하죠. 앵무새가 맞습니다. 아니라. 그래서 그때 그랬을 걸, 그때 뭐 살 했을 걸, 걸. 예. 팔지 말 걸.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뭐 돈 버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증시의 명실상부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전 앞으로도 우리 지수를 좀 힘있게 이끌고 나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노동절. 네,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절로 불리긴 했었는데요. 이 명칭 변경이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게 원래 이제 노동절로 돼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게 노동절의 의미가 1886년 미국에서 8시간 근무를 해야 된다. 이걸 쟁취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노동절의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근로자의 날로 이제 불렸습니다. 근데 이게 근로자냐? 노동자냐? 이게 약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 거죠. 네. 근로라는 뜻은요, 이런 게 있어요. 성실근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된다. 네. 이런 거고, 지금 나오고 있죠. 노동이라는 의미는 몸을 움직여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게요. 노동은 약간 더 인간적인,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을 둔 키워드로 볼 수 있고, 근로는 일에 좀 중심이 있는 거죠. 왜? 근심,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이건 뭐야? 일에 초점을 맞춘 거야. 네. 근데 그 노동은 사람을 초점을 맞춘 거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노동절로 불러야 된다라는 게 항상 이제는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게 얘기였고, 그 다음에 또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이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의 잔재로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근데 경영계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니다. 근로자의 날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근로자란 말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조선 시대에서 썼던 얘기다. 네. 이러면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게 노동절로,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이제는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들이 이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5월 초에 하루만 휴가를 내면 5일 연휴를 보낼 수 있다며 벌써 계산에 들어간 직장인분들 계시더라고요.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지금 5월 1일 이제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이제는 노동절 이렇게 이제 바뀌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달력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도 5월 1일이 이제 노동절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날 쉬느냐 안 쉬느냐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빨간 날로 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빨간 날이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5월 4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은요 쭉 쉬는 거죠 또. 근데 많은 회사들이 지금 5월 1일에 쉬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보셔야 되는 게 사실 대기업이나 네. 이제 기업 규모가 큰 회사들은 당연히 근로자의 날에서 5월 1일 쉬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사실상 이제는 약간 노조가 없고 그다음에 영세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5월 1일은 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빨간 날로 가자는 거예요. 네, 공휴일로 지정해야 그분들도 쉴 수 예,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빨간 날로 가야지만 네. 사회 전체가 이제는 연휴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공휴일로 하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만 5월 4일만 휴가를 내면 쭉 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제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공휴일의 의미도 좀 생각해봤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근로라는 용어가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돼 와서 부지런히 일합이라는 국가 통제적 의미가 담겼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노동은 가치 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인데요. 단순히 이름을 변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제는 내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입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서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도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님들 아침에 등교 전장에서 좀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그냥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9 to 6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이제 6시에 퇴근이 일반 이제 근로자,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육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은 일단 10시 출근 아니면은 빨리 퇴근, 1시간 빨리 퇴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거. 그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미치죠.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예, 그러면 아이들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게 육아라고 보면은요 초등학교는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는 영유아들 영유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 학원 보낼 수도 있고 네. 또 한 가지가 애가 아프면 사실 부모 마음 괴롭거든요. 근데 이 병원을 좀 일찍 가서 출근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일단 그러면 1시간 일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임금은 동일하게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1시간을 쉬어버리니까 네.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손해란 말이야. 이거를 이제는 사실상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월 30만 원. 이게 하루 30만 원이 아니라 월 30만 원을 이제는 지자체나 정부가 주겠다 기업한테. 네. 그래서 이제는 이 10시에 대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잠깐 자막에 나왔는데 내년부터 바뀌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일 가정 양립 지원 강화인데요. 대표적인 게 대체 인력 지원금이 나오죠.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출산휴가 등에 따라서 대체 네. 인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체 인력을 뽑을 때에 기업에게 월 120만 원 이게 현행인데 이제 개선되는 게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월 140만 원, 30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월 130만 원을 이게 지원해줘요. 그래서 네. 이런 것도 그래서 대체 인력 채용 지원금이 이제 인상이 된다는 것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 업무 분담금 지원금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내 동료가 육아휴직 쓴 거예요. 네. 그럼 나한테 업무가 더 돌아올 거 아닙니까? 좀 과도하게 부담을 그렇죠. 안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월 20만 원씩 지원금을 주거든요. 오. 근데 이게 이제 상향이 되는 거죠. 네.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자는 월 40만 원의 이제 지원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는 내년에 크게 바뀌는 제도 중에 또 하나고 네. 그 다음에 또 눈에 보셔야 되는 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예요. 이게 뭐냐면 만 12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네. 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0시 육아기 10시 출근제랑 비슷한데요.
내 근로시간이 줄면은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10시간은 220만 원. 근데 이게 250만 원으로 또 높아지게 돼요. 네. 이게 이제 내년에 다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굉장히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제도화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아마 잘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또한 출산을 했거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는 분명한 희소식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여러 지원금을 좀 높인 것 같은데 정부가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이 금액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 게 하루에 30 아니었어?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월 30만 원입니다. 월 네. 30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근로시간으로 한번 나눠 보시는 거죠. 네네. 1시간당 페이가 얼마나 되는지 보셔야 되겠는데 이거는 기업마다 달라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적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기업이 네. 탄탄하면 네. 사실상 뭐 회사들도 부담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작다 보니까 네.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그래서 수 있겠네요.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시작이니까요. 일단 한번 체크해보고 한번 지도를 해보고 네. 부족하다 그러면 나중에 또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도가 도입이 되면 좀 무작정 회사에서는 시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바뀌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이제 회사들은 무조건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근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뭐 모든 법과 제도가 사실상 노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단체 협약이 잘 되는 쪽은 이런 거 잘 지켜지죠. 그런데 네.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세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뭐 노동자가 이 10시 출근제 한다는데 왜 안 네. 해주냐? 그럼 아마 나가라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황마다 아마 사업장 환경마다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라떼파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를 부르는 말인데요. 실제로 육아휴직 중인 남성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육아 급여를 신청하신 분들 통계가 나왔는데 네. 이게 남자 비중이 거의 40%를 육박한다고요. 오. 그러니까 이런 거 봐도 요즘에는 사실 예전에 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쓴다 그러면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쓰셨는데요. 이제는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는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이 아마 과거와 달라졌는데 올해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5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전체 수급자로 본다 그러면 3명 중 1명은 이제 아빠라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는 남녀가 사실상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변해왔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점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저 때만 그러니까 또 라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네. 때에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있었 저는 없었거든요. 제 네, 때는 그러셨군요. 애를 키울 때. 그래서 제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저도 한번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것도요. 큰 기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가 잘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잘 해요. 네. 잘 도입을 해서 잘 이제 신청을 하는데 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 소기업들은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눈치가 보이죠. 여성분도 힘든데 네. 남성분들이 쓴다 그러면 더더욱 눈치를 주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작은 영세 기업도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의 육아휴직을 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사회를 반전시키고 기업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일가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도 연장이 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인상적인데요. 이런 지원 확대가 출산율 증가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지금 연구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연구 결과를 본다 그러면 일단 여성분들에 대한 이직 방지라든지 아니면은 동일 직장 복귀율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시장 잔류율은 확실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했던 영유아 뭐 남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아이를 볼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지원금 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근데 아까 후반에 말씀하셨던 여성분들의 사회 참여율은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여성분들에 대한 복귀율은 높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직장에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회 참여율, 그러니까 직장을 안 다시는 분들이 사회 참여를 한다든지 경단녀가 다시 한번 뭐 경제 활동을 한다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군요. 예, 사각지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있어봤자 네. 사실상 이래 경단녀나 일이 끊기신 분들, 무직이신 분들한테는 이게 동인, 그러니까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정부가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회사를 다닌 여성이 아니라 회사를 지금 안 다니고 있는 여성이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이 좀 나아져야 된다는 게 아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한편 고령화 영향으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 돌봄을 제공하는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종사자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돌봄 산업 중심의 고용 증가가 우리 경제에 어떤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봐도 될까요? 예, 저는 구조적 변화를 확실히 의미한다. 왜? 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누굴까? 두 부류죠. 아이가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노인분들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계속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돌봄 인력이 더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요. 우리는 이제는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봄 인력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이번에 이제 통계로 잡힌 거죠. 올해 상반기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 수가 16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놀고 있고요. 고령화로 해서 이제 돌봄 수요 확대가 되다 보니까 관련 직군에 있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소분류 가운데서 취업자 수로 본다 그러면 1위예요. 그 정도로 네. 사실 인력이 크게 늘고 있다. 또 한 가지, 거주 복지시설, 아까는 비거주였고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종사자도 32,000명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인력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 중심에는 역시나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일면이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반면에 건설, 소매, 또 외식업 분야는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수 산업의 침체가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그 우려감이 큰데요. 정부가 이 내수 부진을 타개하고 고용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어떤 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요, 이제 부동산 시장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627 대책, 그다음에 97 대책, 이번에 1015 대책이 나오면서 네. 사실상 거주에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업계가 완전히 지금 막혀 있는 상태예요. 특히 네. 이제 서울 시내로 본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완전히 막힌 상태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건설 인력이 갈 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건설사가 뭐 아파트를 세우고 재건축도 하고 쭉쭉쭉 이제는 일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분양 뭐 아파트 세워봤자 건설해봤자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는 건설이 되지 않고, 일명 이제 서울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 건축 아파트를 지으면 그나마 이제는 팔리는데, 네. 이걸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건설 업계에서는 지금 큰 고민을 안고 있는 거죠. 네. 건설업에 대한 사실 건설 인력의 채용이 점점 줄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 내수 문제에 좀 영향을 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수 산업 침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게 이번 연도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성장률은 1%가 될 것 같다. 네. 원래는 이게 한국은행에서 봤을 때 0. 초반에는 8% 성장률, 연성장률, 그러다가 또 높아졌죠. 0.9%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는 1%까지 시장에서는 이제 내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1%의 성장, 이게 좋아할 게 아닙니다. 저성장 구조죠. 전형적인 저성장 구조인데, 이 내수가 힘을 못 받으면 성장률이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건설 경기를 살려야 되긴 하는데, 근데 지금 건설 경기 살리자니 또 거품, 네. 이제 부동산에 거품이 생길까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 심리 개선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소비 쿠폰 때문에 그나마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났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 쿠폰이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오기 때문에 뭐 지금 돈 가치가 높고 있는데 더더욱 네. 돈 가치가 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비 심리를 어떻게 진작시키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역 화폐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뭐 소비 쿠폰처럼 무료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퍼센테이지를 주는 거죠. 내가 이제 지역 화폐를 사면은 거기 하면 5% 정도 더 얹혀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경기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역시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혁신 경제의 드라이브를 계속 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안 좋을 때, 그 다음에 성장률이 둔화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 거기서 먹거리 발굴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AI의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이 잘 자리 잡히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